여기에 한 외국인 남성이 업체 담당자들과 언성을 높여가며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은 누군가와 꼭 껴안고는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대체 이 외국인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클로디오라고 합니다. 저는 멕시코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최근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었어요. 멕시코는 아직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이번 비즈니스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은 천연자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출 수입을 하는 관계를 넘어 더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야 했죠. 제가 선택한 곳은 중국과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 우라늄 등의 10종 이상의 에너지 천연 자원을 보유한 국가였고, 한국은 천연 자원은 없는 나라였지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처인 중국과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죠. 중국에서는 47일, 한국에서는 29일 일정이었는데 총 합쳐 76일이라는 긴 시간이었기에 아내와의 대화가 필요했지만 저는 아내가 당연히 제 출장을 흔쾌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당신이 아닌 다른 직원이 가면 안 되는 일이겠지라며 저의 출장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 의를 존중해주는 아내였기에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의 급작스런 눈물을 보고 놀랐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아내는 병원에 다닌 지 오래되었고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약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6살 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잠이 와서 딸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 아이를 두고 가는 건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너무 미안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장을 펑크내는 것도 문제가 컸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인물인 제가 이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빠져버린다면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과 그들의 가족, 회사마저 위기에 처하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회사에 솔직하게 알리고 아내와 딸과 함께 출장 가는 것을 허가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잘릴 각오로 말한 거였는데 다행히 회사는 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긴박했다는 의미였죠. 저는 사비를 들여 아내와 딸을 데리고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출장지인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중국은 참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자원과 인력이 풍부한 나라였죠. 인건비도 저렴해서 중국에 어떤 공장을 세우든 무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파워도 막강했기 때문에 중국이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죠. 저희 가족은 괌이나 발리와 같은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일정은 아니었지만 중국같이 큰 나라라면 아내와 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비록 출장으로 떠나는 거였지만 그래도 나름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국 공항에 착륙했고 저는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고 짐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를 마중 나온 중국 거래처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중국 공항은 거대하면서 인파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경제대국답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숙소와 일정들을 준비해 두었으며 직원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을 거라고 했었기에
당연히 저희를 마중 나온 중국 기업의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았죠. 저는 곧장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사실 중국 업체에서 마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공항에서 기다릴 이유도 없이 바로 숙소로 이동을 했을 텐데 혹여라도 뭔가 소통에 오류가 있었나 싶어 한참을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나 많은지 아내와 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담당자와 통화를 한 건 10통 가까이 전화를 한 뒤였어요. 저는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담당자이니만큼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담당자는 뭔가 바쁜 목소리로 도착일이 오늘이었냐면서 자신은 내일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준비해둔 호텔 주소를 알려줄 테니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될 거라며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고는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화하다가 수화기 안에서 골프공을 때리는 타격음과 나이스샷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제 통화 목소리에 언성이 높자 아내는 무슨 일 있는 거냐며 묻더군요. 별일 아니라면서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불같이 화가 나고 있었어요. 수저우 공항에서 숙소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베이징 방향으로 약 2시간 20분 정도를 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속버스 안에서 정말 황당한 사건을 마주하고 말았었는데요. 제가 구매한 티켓의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던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여긴 우리 좌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국인은 손을 절레절레 저으며 영어를 못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공항서부터 예민해 있던 저는 번역기를 들이밀며 우리 자리니 비켜달라고 했는데 중국인은 자리에 일어나더니 오케이 오케이를 하곤 우리 좌석 바로 뒷자리로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인의 표정이 굉장히 비아냥되는 표정과 중국말을 써가며 자리에서 비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었다는 걸 단 몇 분 만에 알고 말았었는데요. 자리에 아이를 앉히려고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이 앉아있던 저희 좌석 바닥에 침이 잔뜩 뱉어져 있더라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에서 아내와 아이도 있는데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아내와 아이는 그나마 깨끗한 쪽에 앉히고 침이 잔뜩 뱉어져 있던 자리에는 제가 앉아 최대한 침을 밟지 않게 애썼습니다. 속으로 영 찝찝하더군요. 이렇게 이 시간이 넘게 가야 했으니 말이죠. 버스에는 점점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했고 버스 좌석에 이미 사람들이 모두 다 차서 앉았는데도 중국 고속버스는 사람들을 계속 태우더군요. 버스 인원 초과가 분명한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버스 안은 사람들로 꽉 찼고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소음과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냄새들이 버스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바닥에 있던 침을 피하기 위해 애쓰던 제 구두는 이미 그 침을 밟고 있었죠. 얼마나 갔을까요?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버스가 우리 때문에 차를 쓸 리도 없었고 조금만 참아보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버스는 한 휴게소에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버스에서 내렸는데 정말 살 것 같더군요. 버스 안에서 소음과 쾌쾌한 냄새에서 벗어나니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휴게소 화장실로 갔고 저는 휴게소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아내와 아이가 버스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데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다가가 왜 그러냐면서 아내에게 물었는데 아내의 표정도 뭔가에 기분이 나쁜 것처럼 상기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는 문도 없이 모든 곳이 개방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도 있었다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소변을 보지도 못했고 딸은 겨우 소변을 보긴 했는데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
급하게 옷을 챙겨 입히다 바지가 소변에 조금 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아이의 허리춤에 둘러매어 주었고 울고 있는 딸에게 괜찮다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내가 걱정이었죠. 분명 아내도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었는데 소변을 보지 못하고 나왔다고 했었으니까 말이죠. 아내는 한번 참아보겠다고 말했고 저희는 다시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얼마 뒤 저희 가족은 너무 충격스러운 장면에 어쩔 줄 몰라 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출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운전석에는 버스 기사가 없었고 버스 밖을 창문으로 보니 기사가 중국인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버스가 주차되어 있던 휴게소 옆 잔디 위에서 정말 믿기 힘든 장면들을 보고야 말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변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화장실에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변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휴게소 잔디 위에서 그냥 소변을 보던 것이었어요. 운전기사는 출발해야 하니 빨리 버스에 탑승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아직 일행들이 화장실에서 오지 않았다며 버스를 지연시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어떻게 이런 나라에 40일 이상을 있어야 할지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다시 비행기를 끊어 멕시코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패키지 여행사에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체결하러 온 나라였는데 첫날부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사리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향했고 딸을 데리고 카운터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하며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휴게소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여기도 화장실에 문이 없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그건 아니었는데 아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내가 메고 있던 핸드백 옆구리가 찢어져 있었고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이 분실되었다는 거였죠. 찢어진 부위를 보니 이건 누가 고의로 찢은 자국임이 분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을 당했던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고속버스, 그리고 휴게소까지 사람들이 어디에나 붐비고 있었고 분명 그 속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예상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렇게 된 이상 뭘 어쩔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지갑이 분실된 것에 더 힘들어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니 저까지 혼란스러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여권은 제가 들고 다니던 여행 가방에 들어있던 터여서 도둑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아이는 호텔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걸로 하고 저는 중국 업체와의 미팅을 위해 중국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제 겪었던 일들 때문인지 영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유쾌하지 않았던 발걸음과 찝찝했던 제 예상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업체 담당자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막무가내 그 자체였어요. 제가 출장 오기 전에 분명 저희 회사로 보내준 계획서에는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진실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 묻자 중국인들은 이제 준비를 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고 저희 회사와는 다르게 늦장을 부리면서 자원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자원이 많은 건 알겠는데 계획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거늘. 우리 회사에 보내준 계획서들에 써있던 내용들은 하나도 지켜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을 찾은 이유는 중국 기업에서 보내준 계획서대로 중국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없다면 계약까지 체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이런 방만한 행태에 더 이해할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대체 왜 제가 중국까지 온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어차피 이번 사안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저에게 있던 것이었기에
이런 중국 사람들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명 더 큰 사단이 났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날로 저는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겨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조금도 더 있고 싶지 않았죠. 그런 제 모습에 아내도 당황했는지 아니 한 달하고 보름 정도는 중국에서 지내야 한다더니 무슨 일이냐면서 묻더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하죠. 중국에 온 지 단 이틀 만에 이런 결정을 했으니 말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오늘 첫 미팅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시찰하며 확인하는 수준으로 넘어갔어야 했지만 중국 업체에서는 뭘 준비하거나 해둔 게 없었으니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47일 일정이었는데 이틀 만에 중국을 떠나게 되니 45일이란 시간의 텀이 생겨버리더군요. 한국 업체와의 미팅은 정확히 48일 뒤였습니다. 한국 업체의 양해를 구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자 일정을 앞당겨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12일이라는 시간차가 생겼고 중국에서는 단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으니 일단 한국으로 넘어가자고 하고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심 걱정도 되더군요. 아시아 경제 대국이라던 중국의 실상이 이랬는데 한국도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었죠. 사실 아내와 딸을 데리고 먼 타지인 중국까지 와서 뭐 하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없었어요. 정말 온갖 고생만 하다가 중국을 떠났던 터에 한국에서마저 중국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지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걱정과 우려 속에 한국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입국장을 지나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큰 종이에 멕시코에서 온 클로디오 가족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은 피켓을 든 몇 명의 사람이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한국 담당자도 저희가 12일이라는 텀이 생긴 건 알고 있었지만 회사와 회사의 일정이 아닌 12일이나 빠르게 온 터였기에 한국 기업에서 저희를 마중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들은 아내와 저의 짐을 들어주고 곧장 준비된 차량으로 저희를 안내했는데요. 아이가 정말 예쁘다면서 아이와 장난도 쳐주고 먼 걸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며 저희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국인 직원은 숙소를 회사와 가까운 곳이면서 여행하기도 좋을 만한 곳으로 구해두었다며 오늘은 첫날이라 피곤하실 테니 호텔에서 편하게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내일부터 주말이라 자신은 가족들과 캠핑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12일이라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캠핑도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흔쾌히 좋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 한국인 직원은 저희가 있던 호텔까지 저희를 픽업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인 직원의 아내와 아이들 2명도 함께 왔었는데요. 한국인 직원의 아이들이 제 딸과 나이가 하나는 동갑내기였고 또한 아이는 2살 많은 언니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랬을 텐데 아이들은 눈치 손짓만으로도 다 통하는 건지 태어나 우리 아이가 그렇게 즐겁게 놀았던 걸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때 한국인 직원분이 저희에게 뭔가를 보여줬는데 저와 아내는 한국인 직원이 손에 들고 있던 걸 보고 정말 너무 놀라워서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한국인 직원은 저와 아내에게 작은 이어폰을 내어주었는데 상대방의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라면서 이걸 끼고 있으시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우수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자동 동시 번역 이어폰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쿠팡과 같은 SNS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해외 각국의 인사들과 만날 때 쓰는 걸 보긴 했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반인들이 쓰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습니다. 도착한 캠핑장은 한국인들이 많이들 찾는다는 글램핑이라는 장소였는데요.
돔 형태로 멋스럽게 갖추어진 글램핑 텐트들과 그 뒤로 펼쳐진 자연들이 조화롭게 구현되어 있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건 글램핑 텐트 안에 준비되어 있던 시설들 때문이었는데요. 멕시코에도 캠핑 문화가 있지만 이런 모든 시설을 갖춘 것은 캠핑카에서나 준비되어 있지. 일반 이런 천으로 만들어진 텐트 안에 이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었고, 심지어 텐트 안의 바닥은 한국의 온돌 기술이 접목되어 따뜻하기까지 하더군요. 이런 산속에서도 놀라운 한국의 기술력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에 아내도 저도 감탄만 연신할 뿐이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캠핑이었지만 한국의 바비큐도 먹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며 정말 중국에서 겪으며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국에서 모두 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갈 때만 해도 비는 12일이라는 공백에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12일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던지 금세 한국 업체와의 미팅 날짜가 다가오더군요. 미팅이 있는 바로 전날에 저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한국의 도심을 구경하며 걷고 있었는데 아내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가방의 지퍼가 열려 있다며 알려줬는데 아내도 순간 놀랬는지 어쩌냐면서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 안을 살폈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방 안에는 여권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딸이 아까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병을 꺼냈다가 깜빡하고 잠그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여권이 없어졌으면 어떡하냐며 걱정하면서 가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국에서 핸드백이 찢겨진 채로 지갑을 분실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내도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무 일 없게 가방에서 분실된 물품은 없었고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행이라고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숙소에 다다랐을 때 저희는 가방 사건보다 더 믿기 힘든 장면들을 보고야 말았었습니다. 웬 오토바이가 일대가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길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그 모습에 뭐지 싶었습니다. 아마 저희 멕시코에서 길에 오토바이가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단 1분도 안 돼서 오토바이를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에도 오토바이는 멀쩡했고 오토바이 앞을 지나던 한국인들은 그 오토바이에 관심조차 주지 않았었어요. 얼마 지나자 배달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와서는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어딘가로 가버렸는데요. 한국의 치안이 세계적으로도 안전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던데 정말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나니 놀랍더라고요. 멕시코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장면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한국 기업과의 미팅도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회사의 직원들은 전부 전문적이었는데 멕시코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친환경 산업, 에너지를 개발한다는 저희 회사의 전문가들보다도 한국의 영업직 사원들이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금액적으로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래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안서를 만들어 왔고 저는 그 어떤 부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된 엑셀표를 보고선 그저 박수만 치기 바빴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엇이 효율적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꾸물거리는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척척 일을 해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잡아먹지도 않았고요. 저는 한국인들의 일처리 능력을 보며 저희 회사 직원들을 한국으로 파견 보내서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한국 업체와의 계약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저희 회사는 아주 든든한 아시아 강국인 한국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죠. 일도 착착 풀리다 보니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고 그 사이에 한국인 직원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식 파트너십을 맺고 난 뒤 저희 가족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한국의 담당 직원들과 가족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온 터여서 가족 단위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다더군요. 원래 같으면 회사 직원들끼리 만나서 식사를 했을 텐데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한국 업체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했던 겁니다. 이어폰 덕분에 소통에도 문제가 없었고 저희 아내도 국적은 달랐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또래 한국 직원 아내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한 아이의 엄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나눈 대화는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육아를 하며 힘들었던 것을 나눌 때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위로도 받았다고 했죠. 한국에 있는 동안 아내의 우울증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괜찮은 상담센터를 소개해 주어서 아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심리 상담도 많이 받았거든요. 중국에서는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멕시코로 돌아갈 때 한국 직원의 아내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의미이겠죠.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갑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저희 딸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감사한 한국의 배려에 왠지 모를 울컥함이 생기고 한국인들의 인품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로 중국과 한국을 찾았다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담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인 학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누구 말이 맞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캐서린 테일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1학년을 마친 터라 전문 지식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1학년들은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 위주로 배우거든요. 저는 잡다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다양한 종류의 교양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계 문화에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들은 이유는 제게는 미국인으로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다인종 국가이지만 여전히 타인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종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죠. 교수님은 서양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아시아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었는데 세 나라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세 나라 중에서도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K-팝과 드라마, 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저처럼 한국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는 강의에는 몇몇 아시아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어요. 그 중국 유학생들은 항상 몰려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는 미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날은 교수님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강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대화된 한국의 세련된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과거 한국인들이 입고 다니던 옷, 살던 집, 먹었던 음식들이 매우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풍성한 실루엣과 곡선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제 눈을 사로잡았죠. 한국 학생들은 전부 패션 센스가 남달랐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은 과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던 그때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저건 다 가짜입니다. 교수님은 무엇이 가짜냐고 물어보았고 중국인 학생은 한국이 전통 의상이라며 말하고 다니는 한복이 사실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이 입고 다니던 옷을 한국이 훔쳐가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저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학생이 한국인 유학생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것을 훔쳐가서 자기 나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면서요. 저는 한국 학생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한국인의 뻔뻔함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은 그런 중국 학생에게 말로만 우기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은 소수민족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학생은 교수님에게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강의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교수님은 다음 강의 시간까지 한복이 중국의 의복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수업을 방해한 대가로 학점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고 다음 강의 시간에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후로도 중국 학생의 한국 꼬투리 잡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것을 시기해서 한복도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하고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공자마저도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 말했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오염을 중국의 탓인 것처럼 조작하여 중국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중국 학생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며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는 행동만 반복했죠. 중국 학생은 심지어 한국인들이 쓰는 한글이라는 언어가 중국의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근거를 들어 한글은 만든 이와 만든 과정이 자세히 남아있는 세계의 유일한 문자이며 한글이 한국의 고유한 문자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비열하게 자료를 조작하고 세계를 속인다며 한국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중립이고 뭐고 중국 학생과 같은 강의실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빽빽 질러대니 귀가 아파서 강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까지 와서 학문을 연구한다는 지식인이 증거와 논리 없이 고집만 부려대는 것도 정말 보기 싫었죠. 그날에는 아시아 국가의 군사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휴전 국가였으니까요. 학생들은 한국이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 적대국인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학생이 또다시 손을 번쩍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말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나 하자면서 말이죠. 단순히 군사력 순위를 넘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같은 전문적인 질문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이거라니.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까지 묵살해버리는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중국 학생에게 왜 중국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말에 중국인 학생은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무려 3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죠. 전 세계에서는 3위이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군사력 부분에서는 조명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중국은 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7억 명이 넘지만 한국은 2,500만 명에 불과한다는 말로 중국의 군사력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왜 자기 나라 군사력을 말하는데 굳이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두는지 이상했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의기양양하던 그때 교수님은 동원 병력은 중국이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임은 변함이 없고 한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보다 한국의 군사력을 조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는 듯 교수님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가뜩이나 목소리가 큰 중국인이 소리까지 크게 질러대니 저는 중국 학생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중국 학생은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한국은 단 하루 만에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교수님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그렇게 생각하는 명확한 근거를 대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탱크와 미사일, 신식 무기를 갖췄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춘 주장이었고 세계 국가 군사력 지수는 엄중한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중국 학생의 말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중국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상대일 것임이 분명했어요. 교수님은 흥분해서 말을 쏘아붙이는 중국 학생에게 중국이 수적으로는 우세한 게 사실이나 중국이 한국을 하루 만에 함락시키는 건 판타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한국의 거짓말만 믿고 편파적인 강의를 한다며 분노했어요. 한국에게서 돈을 받은 게 분명하다며 소리치는 무례까지 저질렀죠. 교수님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다며 중국 학생의 행동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한마디만 더 얻는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 하자. 그제야 입을 다문 중국 학생에게 교수님은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많은 무기를 보유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떨어진다며 한국의 공군을 예로 드셨는데요. 한국은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웬만한 중국 전투기는 압살해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중국 학생은 중국도 5세대 전투기인 J-20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문가인 교수님에게 제대로 알아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는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 레이더에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전투기 1대를 상대하려면 중국의 전투기 수십 대는 끌고 와야 게임이 된다는 말씀에 중국 학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중국은 그토록 자신하던 항공모함의 개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국방비를 확장했고 세계 군사력 순위 4위로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중국 학생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봤자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저 그런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교수님은 한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유럽 나토의 최대 규모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로 군대를 재정비하는 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폴란드가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무기 제작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빠르며 빠르게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고 성능 무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한 나라의 군부대가 한국의 무기로 꽉꽉 채워지고 있는데 이래도 한국이 그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중국 학생은 식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한국의 군사력을 까내렸습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것을 들먹이며 한국은 적국을 부수고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뿐이다. 지금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전부 전쟁 준비를 위해서다라고 말했죠. 한국과 달리 중국은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라 주장했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의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영토의 크기를 비교해 보여주었고 저 작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전쟁이 발생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그리고 그중 절반이 중국의 침략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을 침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침략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워왔지만 중국은 침략을 위해 군사력을 키웠고 지금도 다른 나라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학생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만 빼고 말이죠. 저는 한국이 1000번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거나 정복되지 않았음에 감명받았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교수님의 말을 직접 증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죠. 저는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가진 쉬는 시간에 한국 학생에게로 가서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 학생은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전쟁사를 설명해 주었는데 짧게 들은 내용이었지만 너무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전략으로 적군을 괴멸시킨 한 장군의 내용도 있었는데 만약 이런 전략가가 한국에 또 나타난다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게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겠더라고요. 전쟁은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자 잠시 휴식한 후 강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권 지수에 관련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도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듣는 건 흥미로웠지만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품을 물며 기업하는 중국 학생의 불평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권 순위마저도 높았습니다. 공동 2위였죠. 그런데 역시나 중국 학생은 공동 2위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렸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공동 1위 국가가 6개고 2위 국가가 3개이니 한국은 7, 8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2위라고 하면 순위가 높아 보이니 7위라고 낮춰 부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7, 8위도 높은 순위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양 말하기에 중국이 한국과 비슷한 순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순위는 고작 66위에 그쳤습니다. 홍콩과 대만이 각각 19위, 35위인데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국을 보호한다는 강대국이 66위인 것이죠. 고작 66위인 중국이 공동 2위인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라는 학생들의 말에 중국 학생은 자신들이 66위인 것은 다른 강대국들이 중국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힘이 날이 갈수록 세지니 이런 식으로라도 중국의 길을 꺾어 놓으려 한다는 것이죠.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인 저희는 중국 학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쥐고 흔드는 강대국들의 견제 방법이 여권 순위를 조작하는 것이라니. 중국 학생은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 학생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중국의 여권 순위가 강대국의 순위 조작 속에서도 무려 19위나 올랐고 이는 중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니 중국인들은 모두가 이런 걸까요? 저희가 있는 이 학교에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온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있는데 모두가 중국 학생의 생각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대체 왜 저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강의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중국 학생에게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는 영국인 유학생 에란스는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대학까지 온 건지도 의문이라고 할 정도였죠. 중국은 순위가 올랐으니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한국은 3위에서 7위로 내려갔으니 국제적 위상이 낮아진 것이라는 중국 학생의 말에 교수님은 한국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숫자는 작년과 똑같이 193개국으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위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숫자가 194개국이며 1위와 2위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려주셨죠. 그러자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학생은 유럽 국가의 입국 심사대에는 EU 국가와 그 외의 국가 여권 소지자들의 통로가 따로 있는데 한국인들이 EU 국가의 통로를 함께 쓰고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입국 심사 없이 프리패스로 입국하는 반면 단체로 온 중국 관광객들은 길게 줄을 서서 몇십 분 동안 입국 심사를 기다렸다고 했죠. 중국 학생은 이 모든 이야기가 전부 꾸며낸 이야기라 말했지만 이런 경험담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우기는 것도 포기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중국 학생은 지칠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점점 떨어질 거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과 같은 여권 파워를 잃어버릴 거라며 또다시 한국을 걸고 넘어진 것이죠. 눈과 귀를 모두 막고 한국의 우수함을 깎아내리며 중국을 추켜 세우는 그의 태도에 질려버린 학생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중국인이라면 한국의 여권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서양인들은 아시아인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이 이를 이용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인들이 왜 덜 떨어진 한국인 행세를 하겠냐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또다시 곳곳에서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둔 학생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 한국인들은 행동이 부지런하고 일머리가 있어서 많은 농장주들이 환영하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필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직하다고 했죠. 그런데 한 한국 직원이 어느 날부터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에 집중하지 않아 열에 8번을 실수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 한국인인 척 속여 취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행을 즐겨하는 한 학생은 중국의 여권 순위가 낮을 것을 이미 예상했다고 합니다. 중국 여행객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떼거지로 몰려있는데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항상 시끄러웠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새치기는 얼마나 심한지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 여행 무리들이 새치기를 시도해 싸움이 났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죠. 반면 한국의 여권 파워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학생이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은 티가 났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전화도 나가서 받는 모습을 보며 참 배려심이 깊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이번에는 한국 학생의 차례였고 그는 자신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겪었던 어이없던 일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에게 경찰 아버지를 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한국인이 경찰서로 잡혀왔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같은 한국인이 대화를 시도하면 말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경찰에 잡혀온 한국인은 식당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분에 못 이겨 술병을 깨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경찰서에 잡혀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한국인이 나타나자 당황했는지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렸고 곧이어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한국인 행세를 한 중국인에게 화를 냈고 그 동네 중국인들끼리 문제를 저지르면 한국인인 척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한국 학생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중국인들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때마다 한국인인 척하는 건 중국인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이고 이건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요. 이에 교수님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의 행동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오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여권 지수에서 한국을 앞지르게 된 국가가 많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미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중국 학생은 한국이 중국의 의복 언어, 하다못해 알파벳까지 훔쳐갔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과 민족성이 중국의 발끝도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중국보다 밑에 있고 중국인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죠. 그 중국 학생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세뇌된 사람처럼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될 텐데 부디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대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미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은 미국의 한 대학 강의 중에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에 대한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고 나니까 진짜 저도 궁금해져요. 정말 중국인들은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사는 걸까라는 생각 말이죠.